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관 앞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장례식이 끝나고 시작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인생과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나이는 68이에요. 남편 최진우는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9의 나이였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인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저는 그 사람과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걸요. 결혼은 28배 했어요. 당시로는 늦은 나이였죠.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 과장이었고 저는 은행 텔러였습니다. 중매로 만났어요.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가 있으니 결혼해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 그게 전부였죠. 신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죠. 아이도 빨리 가지라고 했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최서연. 남편은 아들을 원했지만 저는 딸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 남편은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그만둬. 애 키우는데 직장 다니면 애가 버릇없이 자란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섭고 강한 분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은행을 그만뒀어요. 그때부터였죠. 제 인생이 남의 것이 되기 시작한 게. 남편은 제 모든 걸 관리했어요. 통장은 당연히 남편이 관리했고, 저는 한 달에 생활비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영수증을 다 모아서 보고해야 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면서요. 백화점도 혼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 낭비한다고. 저는 참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 했죠. 시어머니도 그랬고 시누이들도 그랬으니까요. 딸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애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생활비를 줄여야겠다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쪼들렸어요. 식비를 아끼려고 고기는 거의 안 사고. 마트 할인 시간만 노렸습니다.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입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항상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구두도 비싼 걸로만 신었습니다. 차도 2년마다 바꿨죠. 왜 나만 이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때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말로 죽였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어. 내가 먹여 살리는 주제에. 돈도 못 버는 게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그런 말들이 매일 쌓였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심했죠. 며느리 주제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우리 아들이 불쌍해 죽겠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셨어요.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효도가 최고라면서요. 딸 서연이는 그런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촌스러워?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쁜데. 학교에 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니. 남편 회사는 잘 됐어요. 과장에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커졌고 차도 좋아졌죠. 하지만 제 생활비는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줄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애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한다고. 저는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라도.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알바를 한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작 저는 헌옷만 입고 버스를 타고 다녔죠. 서연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방학 때도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집에는 잠만 자러 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남편은 임원이 되면서 더 늦게 들어왔고, 서연이는 독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어느새 저는 50 중반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다고 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차렸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아직 젊어. 더 벌어야 해.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됐나 봐요. 남편은 바빠졌고 저는 더 혼자가 됐습니다. 서연이는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괜찮은 회사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만족해했죠. 하지만 결혼식 날 저는 울었어요. 딸이 제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았거든요. 사진도 아버지하고만 찍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더 멀어졌어요. 명절에도 잘 안 왔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서연이가 왜 저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지. 애가 엄마를 무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였죠. 저는 장례식 내내 일했습니다.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조문객들 응대하고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분이지만 장례는 치러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울었어요. 효자라고 칭찬받았죠. 하지만 저를 향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더 이상해졌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물으면 사업 때문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남편은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알아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65이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담배를 끊었어요. 술도 줄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달라지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 다들 부드러워진다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잤어요. 저는 매일 혼자였어요. 친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제 세상은 온통 이 집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 가시던 남편이 거실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골든타임은 넘겼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이 부랴부랴 달려왔죠. 아빠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어요?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이틀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종을 선언했어요.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장례식장을 잡았어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영정 사진 옆에 앉았죠. 조문객들이 왔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 사업 관계자들, 친척들, 모두들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도 잘하시고 성실하셨다고,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남편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됐어요.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죠. 그 여자가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오래도록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렸죠. 저는 그 여자를 몰랐어요. 남편 회사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여자가 일어서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인 그런 눈빛.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누구신데요? 여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최진우 씨랑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 같이 살았다고. 여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흡연실 옆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 최진우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한 달 전. 유언장 내용을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 최진우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강남 아파트와 사업체 지분은 박민지에게 모두 상속한다. 둘째, 예금과 증권 계좌의 80%는 최지훈에게 상속한다. 셋째, 나머지 재산은 딸 최서연에게 상속한다. 제 눈이 그 이름에 멈췄어요. 박민지, 최지훈. 누구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지는 저예요. 최지훈은 우리 아들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뒤에 있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들, 남편한테 아들이 있다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 19이에요. 대학 1학년이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이라고요? 아들이 19이라고요? 그럼 서연이가 8살 때부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네. 정확히는 21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회사 신입사원이었을 때. 진우 씨는 그때 부장이었죠. 처음엔 그냥 상사였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진우 씨가 말했어요.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진우 씨가 집을 마련해줬고, 저는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요? 저는 겨우 물었어요.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예요. 진우 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살았어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강남 아파트라니.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죠? 여자가 서류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매달 500만 원씩 보내줬어요. 생활비로요. 그걸로 아이 키우고 살았죠. 500만 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영수증 다 모아서 보고하고 여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진우 씨한테 부인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신 줄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구나. 남편한테 속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진우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유언장을 제게 줬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내가 죽으면 이걸 내 아내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라고 했죠?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한테 죄책감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걸까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저는 벌써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서류 마지막 장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통장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따로 만든 비자금 통장이에요. 금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저는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0억?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하면서 모은 돈이래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대요.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유언장에 없어요. 진우 씨가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했죠. 이 통장은 아내한테 주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갑자기 제게 돈을 주는 거죠?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마지막에 후회했나 봐요. 부인을 너무 못되게 대한 것을. 그래서 이 돈이라도 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났죠. 후회요? 40년 동안 저를 학대하고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아놓고 죽기 직전에 후회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자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죠. 저는 서류를 여자한테 돌려줬어요.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여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30억이에요. 이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40년을 뺏겼는데 지금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도 20년을 속으며 산 거잖아요. 아들도 키워야 하고.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은 진우 씨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사랑?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의무였어요. 아내라는 역할, 엄마라는 책임. 그게 전부였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둘 다 불쌍하네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 불쌍했습니다. 우리 둘 다. 여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장례식 끝나면 집 정리하고 어디 작은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들이랑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요. 진우 씨 흔적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새로 시작이라니. 저는 이제 68이에요.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죠. 하지만 여자는 달랐어요. 아직 젊었으니까. 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피해자였구나.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이용당한. 저는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어요. 상주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문객들 응대하느라 바빴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둘째 날 밤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와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뭐니? 장례식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는 집에서 살게. 하지만 혼자 어떻게 사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나 혼자 사는 거 익숙해.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그래요? 맨날 혼자 있으려고만 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통장이랑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재산 정리. 아까 그 여자가 보여준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사업체 지분, 30억짜리 비밀 계좌. 모르겠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가 다 관리하셨으니까. 서연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마음대로 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빠 돌아가셨는데 너무 무덤덤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무덤덤하다고? 당연하지. 40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사람인데. 엄마.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도 사주시고 돈도 벌어오시고. 저는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셨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는 다 봤어요. 맨날 삐진 얼굴로 있고 말도 안 하고.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서연아.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가 뭘 알아요? 서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있기만 했잖아요. 아빠가 돈 벌어 오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편하게 있었다고. 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한 달에 150만 원 주면서 영수증 다 검사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막고 옷 하나 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서연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빠가 번 돈인데 관리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절대로. 그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엄마. 서연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뭐라고 하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남편의 영정 사진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당신 때문이에요. 저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서연이한테도 저를 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사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관 앞으로 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화장을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체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왜 저를 4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관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0억. 강남 아파트. 20살 아들. 그리고 40년간의 거짓말. 남편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나 봐요. 결혼도 그냥 형식이었고, 저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새벽이 됐어요. 희미하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화장하면 남편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되어서. 그러면 저는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갇혀 있는 걸까요? 아침이 됐어요. 서연이가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제게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다시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그리고 발인 시간이 됐어요. 영정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구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을 싣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영구차를 따라가는 승용차에 탔어요. 서연이와 함께.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화장터에 도착했어요. 관을 안치실로 옮겼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서연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관 뚜껑을 열고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흐느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를 두고. 서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아빠.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관 앞으로 갔어요.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직원이 관을 화장로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서연이가 또 울었어요.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유골함 준비됐습니다. 서연이가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은 함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40년의 결혼. 그게 이렇게 작은 함 하나로 끝나는구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납골당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절차였으니까.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남편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명패를 붙였죠. 고인 최진우.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게. 서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 계세요. 아니야.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갈래.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어렵지 않아.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엄마 정말. 서연이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포기한 듯 입을 다물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조용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저는 대답했어요. 가봐.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신문, 안경, 리모컨.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이 없는데도 집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랑.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이 집에 없었던 거예요. 육체만 있었을 뿐 마음은 없었죠. 다른 여자한테 있었고, 다른 아들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유령과 산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남편과.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었어요. 양복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들이었죠. 저는 하나씩 꺼냈어요.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쓰게.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죠. 보험, 예금, 증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없다고.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비밀 계좌. 남편은 진짜 재산을 다 숨겨놨던 거예요. 제가 모르게. 저는 허탈했어요.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구나.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 조회해 봤는데요. 응.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금이랑 보험 합쳐서 5억 정도. 집은 엄마 명의니까 그건 그대로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서연이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번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어디 쓴 거예요? 사업에 쓴 거겠지.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엄마 5억 중에 얼마 드릴까요? 아니야. 저는 거절했어요. 너 가져. 네. 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집 있으니까 괜찮아. 너 가져서 애들 교육비에 써. 하지만 엄마도 돈 필요하잖아요. 괜찮다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만 했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장례식 때 뵀던.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 남편의 여자. 왜 전화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왠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여자가 장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여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또 봉투네요. 이건 뭐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영억 비밀 계좌요. 그거 받으세요. 저는 이미 거절했잖아요. 알아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돈은 원래 여사님 거예요. 진우 씨가 번 돈이잖아요. 그럼 부인 거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20년 동안 생활비도 받았고 집도 있고. 이 돈까지 받으면 양심에 걸려요. 저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받으세요. 여자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여사님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40년 동안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여자가 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편도 안 해줬던 말을, 딸도 안 해줬던 말을.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자가 덧붙였어요. 진우 씨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여사님한테 드리라고. 편지요? 네. 여자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필체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40년 동안 미안했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사실 나는 겁쟁이였다. 결혼도 그냥 해야 한다고 해서 했고, 아이도 낳아야 한다고 해서 낳았다.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그냥 의무로 산 거다. 20년 전 민지를 만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너한테서, 서연이한테서. 비겁한 짓이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본다. 내가 평생 무얼 했나?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저 도망만 다녔구나. 30억은 너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다. 40년 동안 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나한테서 자유로워져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최진호.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40년을 그렇게 살게 해놓고 죽어서 미안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남편도 불행했구나. 저처럼.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40년을 저렇게 살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희 끝났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봉투는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손에는 30억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무거웠어요. 40년의 무게처럼. 집에 돌아왔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8.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하지만 여자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40년의 기억이 담긴 집. 하지만 행복한 기억은 하나도 없는 집.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좋아서 2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빨리 팔아달라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도 제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왔어요. 엄마 왜 이사 가세요? 이 집에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너무 크고 외로워.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서연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상이 되는 거야.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제가 고른 가구, 제가 고른 커튼, 제가 고른 식기,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매일매일이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영수증 보고할 사람도 없었죠. 점심에는 카페에 갔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냥 멍 때렸어요. 저녁에는 산책을 했어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정말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문화센터 광고를 봤습니다. 실버 요가 강좌. 저는 신청했어요. 첫 수업 날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긴장 푸시고 편하게 하세요. 저는 요가 매트에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해요. 그렇게 저는 첫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름은 이영숙. 나이는 65.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혼자 사신다고 했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요가 끝나고 차도 마시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영숙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편해졌어요. 저는 영숙 씨를 보며 놀랐습니다. 저랑 똑같구나. 우리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3번은 만났습니다.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했죠.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요가 수업에서 두 친구를 더 만났어요. 정혜 씨랑 미자 씨. 둘 다 저희랑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남편한테 고생한 사람들. 우리 넷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업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어느 날 정혜 씨가 말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요? 좋죠.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 못할 게 뻔하니까. 저는 설렜어요.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2박 3일 일정.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영숙 씨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풍경을 봤죠.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저는 평생 이런 걸 못 봤습니다. 남편이랑 4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행을 안 갔거든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어요. 이거 봐요, 순자 씨. 뭐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정말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저 지금 살아있어요. 처음으로. 밤이 됐어요. 숙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 저는 평생 술을 잘 안 마셨거든요. 남편이 여자가 술 마시는 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어요. 영숙 씨랑 같이. 취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영숙 씨도 취했어요. 우리는 떠들었죠. 남편 욕도 하고, 딸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영숙 씨가 물었어요. 순자 씨 후회 안 해요? 뭐가요? 이렇게 늦게 사는 거. 진작 이렇게 살 걸.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이 너무 아까워요. 그때도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하지만 그래도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는 게 어디예요? 아예 못 사는 것보다는 낫죠.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는 게 다행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당당해졌어요.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의아해했죠. 뭔데요? 그냥.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이해 못할 테니까. 요가를 계속했어요. 영숙 씨와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정혜 씨, 순애 씨, 미자 씨. 모두 비슷한 나이였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한테 학대당한 사람, 시댁에서 고생한 사람, 자식한테 무시당한 사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9이 됐어요. 칠순이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까? 어느 날 영숙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살까요? 네. 쉐어하우스요. 요즘 유행하잖아요. 우리 넷이서 큰 집 하나 구해서 같이 살면 어때요? 저는 그 제안에 놀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우리는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방 4개 있는 큰 집. 마침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한강뷰에 햇살 잘 드는 집. 우리는 계약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사했습니다. 4명의 노년 여자들. 각자의 방이 있고, 공동 공간은 같이 쓰는 집.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집안일은 돌아가며 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기. 서로의 사생활 존중하기.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향기가 났어요.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거든요.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 얘기, 맛있는 식당 정보, 요가 선생님 험담도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이사했어. 어디로요?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집. 네. 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친구요? 갑자기 왜요? 외롭잖아 혼자. 하지만 서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나이에? 말이 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나이에 뭐 못해? 서연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인생은 서연이가 사는 거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칠순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케이크에 촛불 70개. 불어봐요. 영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한 번에 다 꺼졌습니다. 짝짝짝. 친구들이 박수 쳤어요. 생일 축하해요, 순자 씨.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이런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안 해줬고, 딸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늦게라도 행복을 찾기를.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남편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람이 먼저 가줘서. 덕분에 저 이렇게 살잖아요. 모두가 웃었어요. 공감하는 웃음이었죠. 우리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남편한테서 해방된 여자들. 늦게 찾은 자유.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자유. 며칠 뒤였어요. 서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뭐? 요즘 엄마 이상해요. 맨날 친구들이랑만 있고, 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서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네. 나는 40년 동안 남 눈치만 보며 살았어.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너 눈치까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나도 김순자라는 한 사람이야.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서연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이제 알아야 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너한테만 매여 살 수는 없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건데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도 외로웠구나.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저는 말했어요.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음이 그치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도 행복해야 해. 우리 서로한테만 매달리지 말자.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야. 그게 건강한 관계야.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노력할게요. 고마워. 서연이가 돌아갔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제 노을 같구나. 하지만 이 노을은 아름다워요. 처음으로.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막걸리였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어요. 순자 씨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로.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좋네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쭉 살아요. 죽을 때까지. 저는 잔을 들었어요. 그래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았거든요. 남편 최진우. 40년의 결혼. 20년의 이중생활.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자. 30억의 비밀 계좌. 그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어요.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제 인생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현실이에요. 제 새로운 인생.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지 2년이 됐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 김순자는 죽었어요.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그 여자. 지금의 김순자는 달라요. 당당하고 밝고 행복해요. 친구들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물론 가끔은 아쉬워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40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죠.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자고.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죽은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저를 40년 동안 괴롭혔지만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
당신 없이도 잘 산다고. 아니, 당신 없어서 더 잘 산다고. 어느 날 박민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 저예요. 민지예요. 오래간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내 덕분에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게요.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재혼하게 됐어요. 저는 놀랐어요. 재혼이요? 네. 좋은 분 만났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축하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민지 씨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리고 여사님도요. 행복하시길 바래요. 정말로요. 저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지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지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남긴 상처를 딛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강으로 나갔어요. 벚꽃놀이를 하러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어요. 각자 만든 반찬들, 김밥, 과일, 막걸리. 우리는 먹고 마시며 떠들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아름다웠어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이거 봐요, 순자 씨. 뭐요? 우리한테도 봄이 왔어요. 다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다시 봄이 왔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꽃잎 하나가 제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 진짜 인생이. 68배 시작된 인생. 늦었지만 괜찮아요. 아예 못 사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저는 꽃잎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저처럼.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어요. 저는 71가 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왜? 할 얘기가 있어요. 만나서 할게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밝았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갑자기 왜 그래? 저 요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심리 상담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상담을? 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아빠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헤아리고, 그게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변하고 있구나.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빠 편만 들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래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서연이가 제 품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인생 사세요.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그렇게 화해했어요. 4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한테 말했죠. 오늘 서연이랑 화해했어요. 진짜요? 영숙 씨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마음 놓고 사시겠어요. 네. 저는 웃었어요. 정말 이제 마음이 편해요. 며칠 뒤였어요.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지훈.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죠. 김순자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훈입니다. 아버지 아들이었던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편지 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 때문에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꼭 뵙고 싶습니다. 최지훈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만나야 할까?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태어난 것뿐인데.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 저 김순자예요. 아, 지훈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만날까요? 네, 꼭 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어요. 주말 카페에서. 그날이 됐습니다. 저는 카페로 갔어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 청년. 남편을 닮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어요. 할머니. 지훈 씨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돈을 쓰는 바람에. 저는 지훈 씨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 지훈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지훈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또 봉투네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할머니한테 전해드리라고.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집에 가서 읽을게요. 네.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할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워하냐고. 예전에는 미워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미워하면 제가 손해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생각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일하는 게 낫죠. 지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훈 씨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잘못을 당신이 짊어질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죠. 지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20살이 됐겠구나. 아빠는 너한테 미안하다. 제대로 된 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한테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지훈아, 부탁이 있다. 할머니를 만나면 이 말을 전해다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내가 못난 거였다고. 당신 덕분에 나는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비록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나 없이 행복하라고. 최진호.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접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이미 남편을 용서했어요. 제 행복을 위해서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제가 불행해지니까요.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40년의 고통도 남편에 대한 기억도 다 흘려보냈어요. 그날 밤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지훈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어땠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착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죄 없는 아이예요. 그럼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글쎄요. 저는 생각했어요.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상관없어요. 제 인생에 중요한 건 저 자신이니까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순자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예전에는 남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밤새 떠들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과거의 고통도, 현재의 행복도, 그리고 미래의 꿈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이틀 뒤 서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할머니, 손주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것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말했어요. 애들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는 서연이를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수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죠. 밤이 됐어요. 서연이네 가족이 돌아가고 친구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겠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주 잠깐. 당신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사는 살.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었죠. 용기가 없었으니까. 저는 당신보다 용감해요. 이른에 새로 시작했으니까. 고마워요,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줘서. 덕분에 저 이렇게 살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 행복해. 저는 웃었어요. 네, 행복할게요. 정말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 새로운 인생의 하루. 영숙 씨가 거실에서 불렀어요. 순자 씨 커피 내렸어요. 지금 가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웃으며. 네, 다시 봄이 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이신 김순자님. 정말 긴 이야기였죠. 40년의 고통. 남편의 배신. 숨겨진 진실들. 하지만 그 끝에서 찾으신 건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젊은 여자. 20년간의 이중생활. 숨겨진 아들 최지훈. 30억의 비밀 계좌. 그 모든 충격적인 진실 속에서 김순자님은 오히려 해방되셨죠. 68배 시작한 새 인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쉐어하우스. 딸과의 진짜 화해.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순자님은 이제 71.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늦었다는 건 없구나. 살아있는 한. 숨 쉬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 살고 계신가요? 남편의 그늘. 자식의 그늘. 세상의 시선이라는 그늘. 이제 그 그늘에서 나오세요. 당신만의 햇살을 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김순자님처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믿고 한 발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김순자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